안녕하십니까.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발표하게 된 1학기생 조아람이라고 합니다. 유방의 위치와 구조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방암의 정의입니다. 유방 구성 조직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암에 비해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방의 유관과 유엽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유방암의 종류로는 유관 상피내암, 소엽 상피내암, 침륜성 유관암, 침륜성 소엽암, 파제트병, 남성 유방암, 그 외가 있습니다. 국제암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북미 서유럽과 함께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유방암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으로 2012년에 비해 2018년에는 발생률이 23%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전 세계에서 209만 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였고, 유방암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으로 전체 여성암의 24.2%를 차지하며 사망률 또한 15%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유방암은 10만 명당 59.8명이 발생하여 아시아 국가 중 발생률 최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유방암의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여 왔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암으로 사망하는 가장 흔한 원인암이며 2018년에는 62만 6,679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방암 발생률은 선진국에서도 높으나 사망률은 선진국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방암 급증에 따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 기준 한국 유방암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10만 명당 6명으로 높은 인간개발지수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유방암 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 비율 상승과 표준화된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 유방암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침륜성 유방암 상피내 유방암 환자는 매해 증가하여 2017년 침륜성 유방암 22,395명, 상피내암 4,139명으로 전체 환자 수 26,534명에 이르러 17년 사이에 4.3배가 늘어났습니다. 2013년 이후 한 해 유방암 발생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 여성 유방암 환자의 연령별 발생 빈도가 기존에 뒤집어진 V자 형태의 연령별 발생 빈도의 양상이 보입니다. 폐경 전후를 기준으로 할 때 2010년까지는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 비율이 폐경 여성보다 높았으나 2011년부터 폐경 후 여성 유방암이 51.3%로 절반을 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폐경 후 여성 유방암이 전체 유방암의 53.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연령별 유방암 발생 빈도와 마찬가지로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 환자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폐경 후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유방암의 환자 중간 나이도 2000년에는 46.9세였으나 2017년에는 51.9세의 중간 나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방암 연기 또는 일기 환자의 비율은 2002년 38.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62.4%까지 증가하였고 조기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져 전체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된 요인은 유방검진의 활성화로 추정됩니다. 유방암의 5년 상대 생존율 추이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고위험군입니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명된 원인이 없어 완전한 예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위험인자를 피하는 생활습관이 어느 정도 발병의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방암의 고위험군은 가족력, 병력, 비만, 출산 등이 있고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유전인자 브라카1, 브라카2 변이시 유방암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주고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 정도입니다. 70세까지 살 때에 브라카1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5에서 65%입니다. 정상 브라카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라카2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45%로 일반 여성들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증상입니다. 유방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고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그 부위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는 것은 유방암의 일종인 파제트병의 증세일 수도 있습니다. 암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방의 피부가 속으로 끌려 들어가 움푹 파일 수 있고 유두가 함몰되기도 합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멍울은 잘 만져지지 않으면서 피부가 빨갛게 붓고 통증이나 열감이 있어서 염증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특수한 형태의 유방암입니다. 암이 진행하면 유방 피부의 부종으로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질 수 있는데 이것은 피부 밑에 림프관이 암세포에 의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암이 더욱더 진행되면 커진 암덩이가 유방의 형체를 거의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유방암은 여성의 100분의 1로 드물고 대부분 고령자에게 발생하는데 보통 젖꼭지 밑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따라서 나이 든 남자가 이처럼 멍울이 만져질 때에는 별것 아닌 멍울인지 암덩이인지 판별하기 위해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의 예방입니다. 운동을 통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하여야 하고 한 달에 한 번 자가검진, 1년에 한 번은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 요인 높이는 인자를 피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며 금연, 30세 이전 첫 출산, 수유기간 연장, 폐경후 적정 체중 유지를 해야 하고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 항호르몬제나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선별검사입니다.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은 만 30세 이상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 만 40세 이상은 2년 간격의 유방 촬영을 권고하고 한국유방암 학회에서는 30세 이상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40세 이상은 1, 2년 간격의 임상검진과 유방 촬영수를, 고위험군은 유방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자가검진은 젊은 유방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자가검진이 중요하고 매월 생리가 끝나고 2에서 7일 후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시행합니다. 폐경후는 매달 정해진 날에 시행하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은 거울을 보며 양팔을 펴게 내린 후 관찰,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려 깍지 낀 후 가슴을 내밀고 몸을 좌우로 돌리며 관찰하고 양손을 허리에 짚고 몸을 앞으로 숙여 관찰합니다. 그리고 왼팔을 들고 오른손을 이용해 가슴 바깥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려가며 촉진하고 유두를 가볍게 짜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을 확인합니다. 유방암의 진단 방법 맘모그라피는 미세석회화와 같은 유방 촬영술에서만 관찰 가능한 조기암 병변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mm 안팎의 작은 종괴를 아주 민감하게 찾아내는 유방암 조기 진단의 이상적인 검사고 치밀 유방인 경우 민감도가 감소되어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워 초음파를 병행합니다. 초음파는 방사선 조사의 위험성이 없고 검사 중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 및 임신 또는 수유 중 여성에서 유방검사 필요시 1차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시야가 제한적이고 해상도가 떨어지며 석회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종괴 내부에 석회화가 있을 경우 잘 볼 수 있습니다. MRI는 다발성 유방암의 발견, 병기 결정 등에 도움이 되는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수술 전 유방암의 침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같은 쪽 반대쪽 유방의 다발성 암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병기 결정 및 수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 케모 효과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CT는 유방암 확진 후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평가하여 병기를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치료 후 재발 또는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치료 후 추적 검사 시 찍기도 합니다. 펫CT는 우리 몸의 대사에 관여하는 기본 물질의 양전자를 방출하는 동위 원소를 표지하여 인체 내 투여함으로써 인체 내 조직의 생화학적 대사를 영상하는 검사로 병기 살절,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유무 반응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FNA는 가는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고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시술 방법이 빠르고 비교적 통증이 적으며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험이 많은 병리 의사가 필요하며 관상피내암과 같은 비침륜성 종괴를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고 유방암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새침 흡입술에서 악성으로 진단되지 않더라도 악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생검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 침생검은 신부생검법의 한 종류로 종양 부위 피부를 부분 마취하고 2에서 3mm를 절개한 후 총 모양의 기구를 가지고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빠르고 통증이 적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새침 흡입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여러 개의 중심부 조직을 얻을 수 있어 결과가 정확하며 종양 구조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목통 검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굵은 바늘을 유방 머물에 한 번만 넣고 고정시키면 컴퓨터와 연결된 진공 흡입기가 작동하여 멍울이 바늘 내로 들어오게 되고 바늘 내부에 있는 움직이는 칼이 자동으로 모든 멍울 조직을 잘라 유방 밖으로 배출합니다. 검사의 장점은 입원하지 않고 부분 마취로 통증 없이 조직 검사와 멍울 제거가 가능하며 한 번의 바늘 삽입으로 큰 크기의 조직편을 다수 채취할 수 있는 점입니다. 즉, 충분한 조직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 수술만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양상인 경우는 조직 채취 시 멍울도 함께 없앨 수 있으며 암인 경우에는 암의 병리와 진행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로 짧아 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제생검은 유방 종괴의 진단 시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술 방법으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여 정확한 병리 조직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병기 분류입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유방 종괴의 크기, 애가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방암의 해부 병기는 TMM에 따라 0기,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하는데 201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AJCC8파는 기존의 TMM 이외에 다양한 생체 표지자들을 조합해서 예후 병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생체 표지자들은 조직학적 등급,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표지자, 인간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 2형, 즉 헐투 유전자 예후 패널입니다. 이거는 NCCN 가이드라인 2022년 버전으로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의 예후 인자는 애가 림프절의 전이 여부, 조직학적 유형, 종양의 크기, 조직학적 분화도 및 핵분화도,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발현 유무, 헐투 수용체의 발현 유무, 종양의 증식력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입니다. 상피내암의 1차 치료로 일부 정상 유방을 제거하는 유방보존술과 유방전 절제술로 나누어집니다. 유방보존술의 경우 남아있는 유방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경우 유방전 절제술과 같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보존술은 동측 유방에 대한 위험 감소로 에스트로겐 양성 환자에 대해 5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고려합니다. 침륜성 유방암의 유방보존술로 애가 병기 설정을 한 후 근접 방사선 요법이나 광범위 방사선 요법을 시작합니다. 침륜성 유방암의 전 절제술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 종양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심하다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유방암의 타입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며 참고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 부분 절제술은 2014년 64.9%, 2016년 61.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방 전 절제술은 2014년 34%, 2016년 3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조기 유방암의 증가와 방사선 요법의 발전으로 2000년 이후 유방 부분 절제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유방 전 절제술이 필요한 진행성 유방암이 있고 MRI와 같은 영상 진단의 발전으로 넓은 범위의 유방암, 다발성 유방암의 진단이 용이해진 점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유방 부분 절제술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유방 부분 절제술이 67.4%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66.2%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유방 부분 절제술과 유방 전 절제술의 빈도의 비율은 시간을 두고 그 추이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하고 종양이 클 경우 먼저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또는 유방암 초기 단계가 아니라 진행성 유방암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전신치료 개념인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수술 전에 시행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항암화학요법, 항호르몬요법, 방사선 치료를 하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유방암의 진행을 최대한 막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현재 유방암의 수술 부위는 유방암이 위치하는 유방과 같은 쪽 애가부 림프절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에 대한 수술 방법은 전체 유방을 제거하는 유방 전 절제술과 유방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유방 보존적 절제술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의 방법은 림프절 전체를 절제하는 림프절 곽청술과 림프절 조직 검사를 의미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 전체와 유방 아래에 존재하는 근육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전 절제술의 방법은 변형 근치절 절제술로 대흉근에 암이 침륜하지 않았다면 그 근육을 제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팔의 사용과 기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며 팔의 부종이 발생하지 않고 어깨 기능에 장애를 남기지 않으며 대흉근을 보존함으로 쇄골 아래 함몰 부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침수성이 아닌 상피내암에서도 전 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최종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 종양이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유방 보존적 절제술은 유방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과거에는 유방암이 진단되면 유방을 전체 제거하는 유방 전 절제술만이 수술의 방법이었으나 현재는 유방암의 조기 진단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술로 절제하는 부위를 최소화하는 유방 보존술의 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몇 대규모 연구 결과 유방의 보존적 절제술과 전 절제술의 재발률과 생존율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도 보존적 절제술의 시행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반드시 방사선 치료가 뒤따라야 국소 재발을 줄일 수 있고 유방 보존적 절제술은 유방암의 크기가 유방 전체의 크기에 비하여 작고 비교적 유방의 한 부분에 모여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술 시 유방암을 포함하면서 정상 조직을 일부 포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부분적으로 절제하게 됩니다. 애가부 림프절 제거술입니다. 과거에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 유방암의 같은 편인 애가부 림프절 구획을 절제하는 애가부 림프절 곽청술을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은 경우에서 수술 후 감각신경의 이상 감각 증상이나 운동장애 또는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유방암에서 처음 만나는 림프절을 찾게 되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조기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중에 감시 림프절 수술 결과에서 유방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애가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유방암 초기가 아닌 진행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수술 범위에 따라서 애가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겨드랑이 전체를 수술하지 않고 작은 절개창을 통해 떼어내는 방법으로 감시 림프절 수술을 잘 활용하면 광범위한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피할 수 있고 그만큼 수술 부작용도 줄이게 되므로 현재 유방암 수술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감시 림프절 수술에서는 대개 1개에서 3개 정도의 림프절을 제거하며 림프절 전이에 있어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겨드랑이 부위의 림프절 대부분 제거됩니다. 감시 림프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비해 림프 부종이나 장액종이 생길 확률이 훨씬 낮으며 겨드랑이에 배액간을 삽입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입원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시 림프절 수술 시에는 감시 림프절을 찾기 위해 색소 역할을 하는 약물 혹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유방암 주변이나 유륜 주위에 주사합니다. 주입된 약물은 주변의 림프관을 따라 감시 림프절로 흘러들어 머무르면서 일종의 염색을 해서 촬영 화면에 감시 림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줍니다. 사용 약물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게 보아 색소와 방사성 동위원소로 나뉘고 방사성 동위원소는 감시 림프절을 찾는 능력이 좋아 겨드랑이 절개를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하고 정확하지만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는 병원에서는 대신 색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감시 림프절 수술은 그런 약물의 역할보다 집도의의 수술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도의가 능숙하다면 어느 방법이든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주 미량이며 방광기가 짧아 하루면 거의 없어지고 주사 부위도 수술을 제거되는 곳이어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방 재건술은 유방을 절제한 후 환자 자신의 근육이나 인공 보조물을 삽입하여 가슴이 바른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용 효과와 심리적 만족감이 크다는 것이 수술의 장점입니다. 시행하는 시기에 따라 암 수술을 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는 즉시 재건술과 3에서 6개월 지난 뒤에 시행하는 지연 재건술로 구분되고 사용되는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과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유방 보존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결손이 크다면 근육을 이용하여 그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은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인공 보형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개 암 재발 가능성이 적을 때 재건술을 시행하는데 유방을 잃은 데 따른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그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가 조직 제거는 본인의 피부, 지방, 근육 조직 등 신체 조직을 이용해 유방을 복원하기 때문에 모양과 촉감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때에도 인공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보다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채취한 등이나 복부에 흉터가 생기고 수술 방법이 복잡하며 회복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식한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조직이 괴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방암의 수술 전 간호로는 정서적 지지, 전신마취 환자의 간호, 수술 후 체의, 심호흡과 기도 청결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며 수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치료 계획 과정에 환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수술 후 간호로는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면 몸을 움직이거나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수술한 쪽 팔 아래에 수건이나 낮은 베개를 넣어 팔을 약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이틀쯤 지나면 수술 부위의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상처 소독이 끝나면 보통 이때부터 손과 어깨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이 아프면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는 게 좋고 수술과 함께 유방 재건술을 받은 사람은 이식된 조직이 안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뒤 팔 운동을 시작합니다. 수술 부위의 배액간은 수술 부위가 클수록 겨드랑이 림프절을 많이 제거할수록 자연히 배출액도 많아집니다. 하루 배출량이 20에서 30cc 정도로 주면 배액간을 제거하며 보통 7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수술 후 검사 결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판정한 병기와 호르몬 수용체의 분포, 나이 등을 감안하여 수술 후에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 운동은 수술한 지 2에서 3일 후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팔을 앞과 옆으로 들어 올리되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정도까지만 합니다. 유방 절제 수술 후의 방사선 치료는 국소 재발의 방지와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유방 보존적 절제술을 받은 모든 환자에게 전체 유방과 애가 림프절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유방암의 특성상 종양이 생긴 쪽의 유방에서 상당수 재발이 발생될 수 있는데 숨어있는 미세 병소를 방사선으로 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CM 이하 초기 유방암이라도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하며 항암 화학요법, 항호르몬 요법을 병용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가 필수입니다.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도 종양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애가 림프전 전이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 또는 절제면에 종양에 가까운 경우엔 절제 부위에 혹은 애가부나 세거상부 림프절에 재발할 위험성이 크므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국소적인 암에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려고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이나 항호르몬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잘 반응하지 않는지 오히려 진행되는 경우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암이 뼈나 뇌, 척추 등으로 전이되어 통증이나 골절 등 여러 증상이 일으킬 때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1일 1회씩 주 5회를 시행하며 그 기간은 4주에서 6주간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교육의 주의사항은 치료를 위해 몸에 그린 선은 치료 기간 중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피부 보호를 위한 연고는 치료선을 피하여 하루 2, 3일 바릅니다. 치료 부위가 햇빛에 직접 조이지 않도록 교육을 하며 치료 부위의 직접적인 냉온 찜질은 피합니다. 가슴과 팔을 조이는 옷은 피하고 면 소재의 부드럽고 헐렁한 옷을 입고 치료 중과 치료 후 한 달 동안 목욕탕, 사우나, 온천 및 찜질방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 부위에 쇄골상 림프절을 포함하는 경우 방사선 식도염으로 인후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극적인 음식은 삼가해야 하고 수술한 팔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국소적인 피부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보습과 느슨한 옷을 입어야 하고 전반적으로 피로가 올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치료 종결 후 한 달 이내 호전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폐렴, 방사선에 노출된 신경, 흉군의 일시적인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림프 부종과 관절 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헐투 양성 유방암, 모두 다 음성인 3중 음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 양성 유방암은 암세포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많다는 의미이며 이 유방암은 공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암이기 때문에 환자들 사이에서 느긋한 암으로 불립니다. 조기에 발견할 경우 병기에 맞게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고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복용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뼈, 폐, 간 같은 곳에 오래 숨어 있다가 한참 시간 지난 뒤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헐투 수용체가 일반적인 암세포보다 많이 발견되는 헐투 양성 유방암은 진행이 다른 유방암보다 빠르고 공격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암 초기일 때 표적치료제, 허세틴, 퍼제타 등을 사용하며 치료 예후가 좋은 편이고 완치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적치료제를 쓰면 1에서 3기 관계없이 재발 위험이 40% 이상 낮아지는 연구 결과가 있고 종양 사이즈가 2cm 넘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다면 수술 전 표적 항암 치료를 시행합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암세포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헐투 수용체가 음성인 유방암을 말합니다. 유방암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예후가 불량하며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징을 함께 갖고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젊은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1, 2기에 치료받은 환자 중 절반이 1, 2년 내에 재발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고 호르몬 치료제나 표적항암제의 타깃에 모두 음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은 유방암의 R형에 따른 치료로 헐투 수용제 양성, 헐투 음성은 수술하고 전이성 위험도 평가를 해서 저위험군이면 내분비 치료, 고위험군이면 내분비 치료 플러스 항암제를 치료로 추가하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양성인 경우 선행 항암 치료 후 수술 혹은 수술 먼저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내분비 치료를 합니다. 헐투 양성은 선행 항암 치료 후 수술, 표적 치료를 하고 3중 음성은 선행 항암 치료 후 수술을 합니다. 유방암 R형에 따른 항암요법으로 좀 더 직관적이라 가져오는 그림이라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의 항호르몬 요법 타목식펜입니다.
폐경 전, 후 모두 효과가 있고 20mg을 1회 복용합니다. 사용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고 재발을 방지하여 생존율을 25% 이상 향상을 시킵니다. 반대편 유방에 새로운 유방이 발생하는 것을 40% 이상 감소를 시키고 유방보존 수술 환자에서 남은 유방 내에 암이 재발하는 것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 특히 골밀도가 감소하고 부작용으로는 안면 홍조, 식은땀, 체중 증가, 우울감, 불규칙한 월경, 자궁내막 증식, 자궁내화암 위험도 증가가 있습니다. 난소 억제 주사 치료입니다. 대상자는 폐경 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여성이고 항암 치료 대처 시 림프절 전이가 없고 혈투 가발현이 없는 조기 유방암, 항암 치료 추가 시 35세 이하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 병기가 높은 고위험군이 있고 제형에 따라 4주, 3개월, 6개월 간격 피하 주사를 하며 효과 및 촉투여 시간은 2년에서 5년입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대신할 수 있고 부작용으로는 폐경 증세, 무월경이 있습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입니다. 폐경 후 말초 조직에서 에스트로겐 생성에 필요한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치료약이고 에스트로겐 생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합니다. 1일 이에 경구 투여하고 5년을 복용하며 폐경 후에만 사용 가능한 항호르몬제 치료입니다. 폐경 이전 여성은 난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효과가 없으며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타목시펜보다 탁월한 재발 방지 효과와 전신 재발을 줄일 수 있어 폐경 후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부작용으로는 골밀도 감소, 골다공증, 안면 홍조, 질건조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항암요법으로 ACO법, ACTO법, TCO법이 있는데 그중 ACO법은 주로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고 아드레나마이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3주 간격으로 4일 동안 투여를 기본으로 하는 항암요법입니다. 아드레나마이신은 암세포의 DNA 결합하거나 그 사이에 끼어들 데가 없던 베이스를 만들어 암세포가 복제를 못하게 하여 결국 암세포를 죽게 하는 원리입니다. 부작용으로는 탈모, 울렁증, 중추신경계 부작용, 2차성 백혈병, 심독성이 있습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암세포의 핵산대사 전해제로 DNA, RNA 합성을 저해하고 종양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항암제입니다. 부작용으로는 백혈구 감소증, 식욕부진, 구토, 탈모, 출혈성 방광염이 있습니다. ACT요법은 ACO법 플러스 파클리탁셀, 도색탁셀이며 ACO법을 종료한 후 탁센 계열인 파클리탁셀, 도색탁셀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요법입니다. 3주 간격 8회를 사용하고 파클리탁셀, 도색탁셀의 효능은 세포 분열 과정 중 분열과 자가 복제의 기구인 미세소관을 분리하게 되는 과정을 방해하여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약 60%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 운동장애 자율신경병증, 관절통이 있습니다. TCO법은 도색탁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며 탁센 계열 제제 중의 하나인 도색탁셀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병용한 요법입니다. 3주 간격 4일을 투여하며 아드레나마이신이 심독성이 있어 심독성 위험에 따른 환자에게 AC요법 대신 TC요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항암 표적 치료제로 혈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약제가 트라스트주맘, 상품명 허스팀입니다. 혈투 양성 유방암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거나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약제입니다. 부작용은 경미한 편이나 일부 환자에서 심독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 안트라사이클린을 포함한 항암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심독성이 생길 확률이 커집니다. 퍼투주맘, 상품명 퍼즈타는 단일 클론 항체로 트라스트주맙과 헐투수용체의 서로 다른 부분에 작용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이합체화를 차단하여 암세포 성장을 지연시킵니다. 캐사일라는 단클론 항체인 트라스트주맙과 암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되는 DM1이라는 항암제가 결합된 항체 약물 접합제의 일종입니다. 이미 트라스트주맙과 탁센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사용되고 이들 약물로 보조요법 후 재발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캔서입니다. 갑상선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갑상선의 기능입니다.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역학입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25만 4,708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중 갑상선암이 남녀를 합쳐서 3만 676건의 전체 암 발생률 12%로 1위를 차지합니다. 남성의 경우 44세까지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39세까지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2019년 갑상선암 전체 발생 건수 3만 676건 가운데 암종이 99.6%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0.4%는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었습니다. 암종 중에서는 유두상암이 69.5%로 여포성암이 1.9%를 차지했습니다.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외부 방사선의 노출, 요오드 결핍 또는 과잉 섭취, 양성 갑상선 질환의 병력, 성별과 연령 유전적 요인, 비만이 있고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으로 유방암도 있는데 이 질환 때문에 갑상선암의 위험도가 증가했다는 최근 보고와 논란도 있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암의 예방은 방사선 노출에 주의하여야 하고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시행, 비만을 피하기 위해 과식하지 말아야 하고 운동과 금연이 있으며 경구 피임약이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그 연관성이 확실치 않으므로 득가시를 고려하였을 때 경구 피임약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은 갑상선암 위험 인자에 노출된 적이 있던 경우나 초음파에서 악성일 가능성이 있는 모양,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반드시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를 시행하고 세포 검사를 통해 양성일 경우 6에서 12개월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모양 크기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인 경우라도 크기가 커서 미용상 보기 안 좋거나 기도나 식도를 누르는 압박 증상이 있다면 수술해야 합니다. 갑상선암의 여포세포, 비여포세포의 기원암입니다. 여포세포의 기원암은 분화갑상선암, 유도암, 여포암, 저분화갑상선암, 미분화암이 있고 비여포세포 기원암은 수질암, 기타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통증이 없는 목에 종기가 있고 결절이 크거나 최근에 갑자기 커진 경우 결절이 커져 기도나 식도를 눌러 호흡곤란의 증상,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 갑상선에 덩어리가 있으면서 목소리가 변화가 있으며 결절이 주위 조직과 붙어 있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결절이 매우 딱딱하게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유두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갑상선암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현미경 관찰 시 암종이 유도 모양이며 유두암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자라며 예후도 갑상선암 중 가장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변 조직을 침범하며 석회화도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야형으로 구분되며 전체 유두암의 20에서 45%에서 양쪽 옆을 다 침범한 형태로 나타나고 갑상선 주변 임파선으로 번진 경우에도 많게는 약 40%에서 관찰되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잘 치유됩니다. 드물지만 폐나 뼈 등 다른 부위로 원격 전이를 하는 예가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포암은 유두암 다음으로 많으며 50대에 흔히 발생됩니다. 유두암보다 약간 더 예후가 나쁘며 천천히 자라며 정상 갑상선 세포처럼 요오드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잘 분화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의 혈관들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림프절로 전이하기보다는 혈류를 통해 폐, 뼈, 뇌 등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 보존적인 치료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고 여포성암의 진단 기준은 암세포 모양이 아니라 종양세포가 비정상적인 곳에 위치하고 수미리미리 간격으로 갑상선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허슬세포암은 여포암과 비슷한 형태로 여포암처럼 혈류를 타고 펴져나가는가 하면 여포암과 달리 주변 림프절 전이도 흔하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의 수술 전 세포 검사 결과 여포종이나
휘르틀레 세포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악성과 양성 감별을 위해 진단 목적 수술을 권유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 등의 반응이 좋아 생존율이 높습니다. 미분화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1% 미만을 차지하고 갑상선 분화암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분화의 방향이 역전되어 생기는 것으로 발병 시기도 분화암보다 약 20년 정도 늦어 60대 이후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미분화암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진단이 되었을 때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예후가 매우 나쁘고 진단받은 후 수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질암은 갑상선 수질에 생기는 암이고 전체 갑상선암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성향에 비해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몸속의 칼슘량을 조절하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C세포에 발생합니다. 갑상선암의 진단은 병력 천치, 신체 검진, 혈액 검사, 영상 진단, 세포 분자 진단으로 나눠집니다. 갑상선암의 영상 진단으로 사이로이드 스캔이 있는데 갑상선 여포세포가 요오드를 섭취하는 성질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방사선 의약품을 투여하여 갑상선의 위치, 크기, 기능, 결자 유무, 염증 등을 평가하며 갑상선암의 방사선 옥소 치료의 평가, 갑상선암 전이 진단 시 사용합니다. 암인 경우에는 결절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없으므로 요오드 혹은 테크네슘 섭취가 감소하여 스캔 사진에 냉경혈전이 나타납니다. 요오드나 테크네슘 섭취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열결전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증가를 반영하며 갑상선 결절의 기능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소노는 갑상선의 초음파 검사로 결절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결절이 낭성인지 또는 고형성인지 판별하며 결절의 크기 측정, 경과 관찰 중 결절 크기 변화 확인, 경부의 종괴와 갑상선의 결절의 감별, 잘 만져지지 않은 결절에 대한 미세침 흡입세포 검사 시 초음파를 유도하고 갑상선암의 치료 경과 관찰 시 재발 전이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소견입니다.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CT는 갑상선 결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암인 경우 림프절 전이의 여부,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 여부, 전이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결절의 감별 진단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펫CT는 다른 병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국소 섭취가 관찰되는 경우 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음파 및 세침 검사가 필요하고 미만선 섭취를 보이는 경우 갑상선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상선암 진단 환자의 일반적인 술정 검사로는 권고하지 않고 소노시트에서 발견되지 않는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FNA는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갑상선 결절이 악성, 즉 암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고 근육주사를 놓거나 체려할 때 쓰는 일반 주사기로 결절에서 세포를 빨아들여 채취한 뒤 검사합니다. 조직검사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며 가는 주사침을 쓰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 없고 통증이 덜하며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검사비가 싸고 정확도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베데스다 시스템은 갑상선 결절에 대한 FNA 진단 기준입니다. 진단 부적합, 양성, 이형성, 비정형 여포종양 혹은 여포종양 의심, 악성 의심, 악성으로 총 6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자 표지자 검사입니다. 세포 검사 결과 모호한 경우 추가적인 분자 표지자 검사를 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악성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분자 표지자 검사를 통해 예후를 예측하여 수술 치료의 시기 또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브라프 검사, 유전자 변이 패널 검사, GC, NGS가 있습니다. 분화 갑상선암의 TMM 병기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 중 분화암인 유두암, 여포암의 병기입니다. 수질암의 병기입니다.
AJCC 8판 에디션 TMN 병기입니다. 각성선암의 치료입니다. NCC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적 치료로 암종별은 유도암은 재발의 확률이 높거나 추가적인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토탈 사이렉토미, 사이렉노벡토미를 합니다. 요포암인 경우 수술 후 병리 검사를 하면 약 80%는 양성, 20%는 악성으로 일단 로벡토미만 하고 병리 조직 검사 후 반대편 2차 로벡토미를 합니다. 수질암은 적극적으로 1차 수술을 하고 가족성 수질암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역형성암은 매우 드물고 가장 진행이 빠른 암으로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면 완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진단 시에는 이미 대부분 종양이 주위로 많이 퍼져 있어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드뭅니다. 수술의 범위로는 갑상선 옆 절제술, 갑상선 아 절제술, 갑상선 전 절제술, 경부 림프절 절제술, 잔종 갑상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갑상선의 절개술은 전통적으로 100년 넘게 이용되어 온 방법으로 갑상선이 위치해 있는 경부의 피부를 직접적으로 절개하므로 갑상선 노출이 용이하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으로 내시경을 넣어 수술하기 때문에 목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미용상의 장점이 있지만 모든 환자에 적용시킬 수는 없어 크기가 작고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에 전이가 없는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내시경 수술과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나 내시경 기구 대신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방법이며 외부의 콘솔에서 확대 영상을 보면서 로봇의 팔을 조종하며 수술하게 되며 수술 부위가 확대되어 상세히 보이므로 구조물들을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손으로 직접 수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손떨림도 보정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며 짧은 입원 기간, 수술 후 통증 경감,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을 조기 복귀할 수 있고 수술 합병증 감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는 회귀호두 신경 손상, 상부신경 거까지 손상,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출혈, 목주위 통증, 이상 감각이 있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입니다. 치료 목적은 수술을 통해 갑상선압을 다 절제한 후 재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치료의 대상은 갑상선 절제술 후에는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초위험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고 갑상선 암세포가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치료이므로 수질암 및 역형성암에는 시행하지 않으며 갑상선 분화암에서 시행합니다. 원리 및 방법은 방사선 요오드를 복용하며 암세포가 흡수를 하여 파괴하고 수술 후 잔종 갑상선 세포를 제거하여 재발 가능성을 줄입니다. 액체나 캡슐에 든 방사선 요오드를 경구 투여해 장에서 방사선 요오드를 흡수하여 혈액으로 들어가 갑상선 세포를 죽게 됩니다. 재발 위험도에 따라서 방사선 요오드 용량을 정하게 되며 30mq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격리 입원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요오드 성분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방사선 요오드가 갑상선 세포에 잘 안 들어가므로 방사선 요오드가 체내에 잘 섭취되도록 치료 전에는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 4주 전 약을 복용 중단합니다. 치료 2주 전부터 저요오드 시기를 병행합니다. 간호로는 치료 시작 전 요오드 같은 해초류 섭취를 제한해야 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 준비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제의 중단으로 인해 전신 피로감, 소화불량, 몸이 붓고 살이 찌며 추위에 민감해지는 등의 갑상선 기능 저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과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로 인한 침샘염, 고관건조증, 방사선 미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고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생리불순, 분임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여성의 경우 치료 후 6개월, 남성의 경우 3개월의 임신을 권장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완료되면 음식에 제한이 필요 없으므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질병, 호르몬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 치료입니다. 수술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예방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 보충과 갑상선암 재발 방지라는 이중 목적을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은 필수적이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투여하면 심장 기능 악화나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환자의 병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의 기계를 이용하여 목이나 갑상선암에 전이된 다른 부위에 조사하는 국소적 치료 방법으로 고려 대상은 수술 시 유관으로 갑상선암 밖으로 병소가 진행되는 것이 보여 미세 병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나 추가적 수술 혹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유관으로 보이는 장려 병소가 있는 환자입니다. 암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전이 부위 통증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고 일주일에 5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을 수주간 시행합니다. 항암제 치료로는 갑상선암은 항암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서 널리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수술 및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고려할 수 있고 갑상선암 자체가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효과 및 비용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감안하며 항암제의 사용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에 의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흔한 부작용으로는 오심과 구토, 입안의 궤양, 백혈구 감소증, 탈모 등과 방사선 주사 부위의 피부 괴사, 식도와 기관지 염증 및 천공, 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의 표적 치료는 갑상선 분화의 치료에는 소라페닌, 사품병 맥사바, 렌바티민, 상품명 렌비반을 이용하고 갑상선 수질암에는 반데타빗, 상품명 카프렐레나, 카보잔티닌, 상품명 코베트리크를 사용합니다. 갑상선암의 적극적 감시 요법입니다. 진단 시 즉각적인 치료보다는 경과를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면서 1개,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정의가 없는 경우, 병변 내 갑상선 내에 국한되고 주변 조직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가족력이 없고 수술적 치료에 거부감이 있을 시 시행됩니다. 식생활은 특별히 좋거나 나쁜 음식은 없으며 다만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와서 칼슘 수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은 치료 시작 전에 요오드가 든 해초류를 섭취 제한을 합니다. 갑상선암의 사망률은 다른 암과 달리 5년 생존율이 아닌 10년 생존율로 따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예후가 불량합니다. 국내 논문 발표하겠습니다. 보조적 호르몬 요법 중인 유방암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 증진 프로그램 효과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보조적 호르몬제 약물 이행도가 높은 대상자는 19.1%로 되지 않아 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목적은 유방암 환자의 보조적 호르몬제 복용 이행 증진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복용 이행도,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피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설은 복용 이행도,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피로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 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반복 측정 설계이고 연구 대상자는 전북 대학교 병원의 보조적 호르몬제 치료 중인 99명의 유방암 환자입니다. 중재 방법은 1주차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건강사역서 작성, 2주차는 개별교육 문자 보내기, 3주차는 전화상담 문자 보내기 질문 답변, 4주차 전화상담 문자 보내기 질문 답변, 5주차 모니터링 문자 보내기 사역서 우편 발송, 6주차 개별교육 문자 보내기, 7주차 전화상담 문자 보내기 질문 답변, 8주차 전화상담 문자 보내기 질문 답변 우편 엽서로 했습니다. 앞의 중재 방법을 개념 도식화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다수는 약물 복용을 빠뜨린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주요 이유는 깜빡하고 잊어버려서라고 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작용이었으며 설문 도구로 측정한 이행 점수는 4점 만점에 2점 미만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복용 이행도의 변화 양상에 관한 가설일은 지지되었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복용 이행도 점수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복용 이행도의 변화 양상에 통계적으로 P값 0.01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효과 크기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지각된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관한 가설이는 지지되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은 P값 0.01 미만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효과 크기는 큰 편이었습니다. 우울의 변화 양상에 관한 가설 3도 지지되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우울 변화 양상은 P값 0.037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효과 크기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피로의 변화 양상은 P값 0.12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약물 복용 이행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실험군은 대조군과 달리 복용 이행도의 증가,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의 감소를 보였으나 피로 정도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외 논문입니다. 유방암 여성의 안면 홍조 및 식은땀에 대한 간호사 주도 그룹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입니다. 연구 목적은 간호사 주도와 인지행동 치료가 안면 홍조 및 식은땀을 가진 유방암 환자의 수면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입니다. 연구 설계는 다기관 3상 무작위 설계로 연구 대상자는 2017년 2월과 2018년 1월 사이에 6개의 영국 병원에서 모집한 130명의 참가자입니다. 연구 중재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숙제 시트, 호흡 이완 CD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테이블 1은 지역, 연령, 평균 BMI, 결혼 등 환자의 인적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조군은 세로토닌 및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 억제제의 사용, 벨라팍신 및 시탈로프람과 같은 유방후 홍조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법을 받았고, 실험군은 심리교육과 인지행동 모델이 포함된 구조화된 매뉴얼에 따라 6주 동안 매주 90분씩 진행되는 주간그룹 인지행동 치료 세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테이블 2는 안면 홍조와 식은땀 문제 평가 점수에 대해 그룹 간의 P값 0.039로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림 2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안면 홍조와 식은땀 점수를 도표화한 것으로 도표를 보시면 확연하게 두 그룹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와 식은땀 빈도에서 26주의 대조군과 실험군은 P값 0.01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불안은 0.005, 수면의 질은 0.0001, 우울은 0.003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안면 홍조와 식은땀의 개선 치료에 대한 대처 행동과 믿음이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은 간호사 주도와 인지행동 치료는 유방암 치료 후 생기는 안면 홍조, 식은땀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